쾅! 거센 삭풍이 낡은 문짝을 부숴버릴 듯 강타하며 주막 안으로 몰아쳤다. 평온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 월매의 뺨을 때렸고 그 서슬퍼런 바람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아직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으나 그 행색은 마치 지옥 불길을 뚫고 나온 악귀처럼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는 시뻘건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이 쌓인 문지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거친 숨소리는 마치 찢어진 풀무질 소리처럼 주막의 정막을 기괴하게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월매는 닫고 있던 주한상을 내던지고 황급히 소년에게 달려갔다. 소년의 눈동자는 공포와 살기로 뒤섞여 희번덕거렸고 덜덜 떨리는 손에는 무엇인지 모를 헝겊꾸러미가 죽기 살기로 들려 있었다. 살려주세요. 쫓기고 있습니다. 소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 애원하는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으나 월매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월매는 본능적으로 주막 밖의 어둠을 쏘아보았다. 멀리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와 관군들의 고함이 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이 심야에 이토록 살벌한 추격전이라니. 필시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한 월매의 뇌리에 찰나의 고민이 스쳤으나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월매는 소년의 멱살을 잡듯 끌어당겨 부엌 깊숙한 곳, 장독대 뒤편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지하광으로 밀어넣었다. 그곳은 묵은 김치와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어야만 했다. 숨소리조차 내지 마라. 내놓은 목숨이 내 치마폭에 달렸으니 내가 나오라 할 때까지 쥐새끼처럼 죽어있거라. 월매는 재빨리 광입구를 낡은 멍석과 빈 항아리들로 덮어 위장하고는 치마를 걷어붙이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행주로 훔쳐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로에 불을 지피며 짐짓 태연하게 곰방대를 물었다. 그녀가 곰방대에 불을 붙이자마자 주막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횃불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그들의 기세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으며 번들거리는 칼날은 주막 안에 희미한 호롱불 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주모, 방금 이쪽으로 쥐새끼 한 마리가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포졸 조장이 험상예진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월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곰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들의 얼굴에 흩뿌렸다. 쥐새끼라니요?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 작정이 아니고서야 어떤 미친놈이 문을 열고 다니겠소? 보이는 건 그저 나를 잡아먹을 듯 덤비는 나으리들 뿐인데 대체 누굴 찾는단 말이오. 월매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과 능청스러운 여유가 동시에 배어 있어 거친 사내들조차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취객들과 왈패들을 상대하며 뼈가 굵은 여인이었다. 조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막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 장독대에 머물렀을 때 월매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늑골을 때렸으나 겉으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관아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적놈이다. 분명 이 근처에서 발자국이 끊겼어. 조장이 칼집으로 멍석을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월매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거기는 내 1년 농사인 묵은지가 잠자고 있는 곳이오. 부정타게 그 더러운 칼질은 왜 해대시오. 만약 내 장독이라도 깨는 날엔 관아에 가서 사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테니 그리 아시오. 월매가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포졸들은 질렸다는 듯 혀를 찼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이미 소년의 발자국 따위는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조장은 재수옹 붙었군, 썩 가자 하며 부하들을 이끌고 밖으로 사라졌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바람 소리만이 주막을 감싸 돌 때까지 월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멍석을 걷어내고 광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두 눈만 반짝이는 소년이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월매는 소년의 팔을 잡아 끌어 따뜻한 아랫목에 앉혔다. 이제 되었다. 놈들은 갔다. 소년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리자 추위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었다. 월매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한 국밥 냄새가 주막 가득 퍼져나갔다. 뚝배기에 밥을 가득 퍼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은 뒤 숭덩숭덩 썬 고기 몇 점을 얹어 소년 앞에 내밀었다. 먹거라. 살아야 도망도 칠 것 아니냐. 소년은 뜨거운 국밥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입천장이 되는 줄도 모르고 국물을 들이켜는 소년의 모습은 굶주린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국밥 그릇에 뚝뚝 떨어졌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고 밥알을 씹어 삼켰다. 월매는 그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소년의 곁에 놓인 헝겊 꾸러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게 무엇이기에 목숨까지 걸고 훔쳤느냐. 소년은 숟가락질을 멈칫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약값입니다. 의원놈이 돈 없이는 약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 돈이 없어 부모를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 이 비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어린아이의 눈망울에 서려 있었다. 월매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이 주막을 지키며 산전수전 다 겪은 터라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년이 국밥 그릇을 싹 비우자 월매는 허리춤에서 전대에 손을 넣어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는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묵직한 엽전의 무게에 소년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월매를 쳐다보았다. 이 돈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네가 훔친 그 물건은 날이 밝는 대로 원래 있던 곳에 몰래 가져다 놓거라. 도둑질로 구한 약으로 어미를 살린다 한들 그 어미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월매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다.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어린 영혼을 붙잡아 주려는 어미의 마음이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움켜쥐며 월매를 올려다 보았다. 주모, 왜 제게 이런. 시끄럽다. 내 국밥값은 나중에 아주 비싸게 받을 테니 그때까지 살아서 갚으러 오너라.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말이다. 월매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소년의 등을 떠밀었다. 소년은 주막 문을 나서기 전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제 이름은 최무진이라 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뼈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갚겠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맹세라기엔 너무나 무겁고 진중하여 월매의 마음을 울렸다. 소년은 다시 눈보라가 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작은 뒷모습이 하얀 눈 속으로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월매는 문 밖을 서성였다. 매서운 바람이 다시금 몰아치며 소년의 발자국을 지워버렸다. 마치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월매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저 아이와의 인연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것 같은 훗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어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기묘한 예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밤은 깊어가고 주막의 호롱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월매는 식어버린 국밥 그릇을 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구해준 것은 단순한 도둑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미래의 씨앗이었고 혹은 그녀 자신의 구원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 작은 주막 안에서만큼은 인간의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월매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오늘 살려보낸 그 작은 불씨가 훗날 썩어빠진 세상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 불길이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권력의 아가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임을 말이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쿨럭 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텅 빈 주막의 정막을 깨뜨렸다. 세월의 무게는 바위보다 무거워 한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취객들을 호령하던 월매의 허리는 굽은 소나무처럼 휘어졌고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칼은 이미 서리 맞은 억새풀처럼 하얗게 새어버렸다. 십수년이라는 시간은 주막의 풍경마저 잔인하게 바꾸어 놓았다. 문전성시를 이루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평상은 썩어 문드러져 삐걱거렸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파리떼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곰팡내 나는 석가래 아래 앉아 힘겹게 기침을 토해내는 월매의 모습은 시들어가는 주막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깊게 패여 있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집스러운 생기는 아직 꺼지지 않은 숯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이 쇠락해가는 주막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국밥값을 갚으러 오겠다던 그 어린 눈망울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때 고요하던 주막 마당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여봐라, 주모 있느냐. 거만한 목소리와 함께 가죽신을 신은 사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새로 부임한 현감 조씨였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자로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뒤로는 갓을 삐딱하게 쓴 이방과 몽둥이를 든 포졸들이 호가호위하며 따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쥐새끼처럼 생긴 풍수쟁이 하나가 굽신거리고 있었다. 현감은 뒷짐을 진 채 주막터를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갗이 같았다. 허허, 과연 명당이로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니 이곳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면 정승 판서가 부럽지 않겠구나. 풍수쟁이가 아첨을 떨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죠, 나으리. 이곳은 금계가 알을 품은 형국, 즉 금계포란형의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 낡은 주막만 헐어버리면 나으리의 앞길에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월매는 힘겨운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섰다. 현감 나으리,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그녀는 예를 갖추었으나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다. 현감은 월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 냄새나는 주막이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늙으니 내 너에게 후하게 쳐줄 테니 당장 땅 문서를 내놓고 떠나거라. 관아에서 짓는 별장에 쓰일 터이니 영광으로 알라. 현감의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이방이 엽전 몇 푼이 담긴 주머니를 마루 위로 던졌다. 짤랑 하는 소리가 주막의 처량한 신세를 비웃는 듯했다. 그것은 주막 기둥 하나 값도 안 되는 푼돈이었다. 월매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에게 이 주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다림이 서린 곳이었다. 나으리, 이 돈으로는 움막 한 채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곳은 제 지아비와 함께 일군 터전이고 죽을 때까지 지키다 뼈를 묻을 곳입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팔 수 없으니 거두어 가십시오. 월매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감히 천한 주모 따위가 고을 수령의 명을 거역하다니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간 것이다. 네, 인연,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현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평상을 발로 걷어차자 썩은 나무 판자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월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입니까? 내 목을 베어가기 전에는 이 땅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에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다. 현감의 지시를 받은 이방과 포졸들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처음에는 위생이 불결하다며 벌금을 물렸고 다음에는 술맛이 변했다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급기야는 잊지도 않은 죄목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난다고 연기세를 내라 하고 주막 앞 개울물을 쓴다고 식수세를 내라 닥달했다. 손님들이 오려고 하면 왈패들을 풀어 쫓아내니 가뜩이나 없던 손님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주막 곳곳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월매가 아끼던 살림살이들은 하나둘씩 관하로 실려갔다. 그러나 월매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며 이를 악물었다. 무진아, 네가 올 때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이방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험상궂은 왈패 수십 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이방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어이, 주모, 오늘이 현감 나으리께서 주신 마지막 기한이다. 땅 문서를 내놓겠느냐? 아니면 이 주막과 함께 잿더미가 되겠느냐? 이방이 횃불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월매는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들을 가로막았다. 내 시체를 넘고 가거라. 법도 도리도 없는 놈들. 그녀의 외침은 처절했으나 노쇠한 육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싹 다 부숴라. 기둥뿌리 하나 남기지 말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왈패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춤을 추자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부엌의 솥단지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안 된다. 이거 놔라. 월매가 달려들어 왈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건장한 사내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나뒹굴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십수년 전 소년을 숨겨주었던 장독대가 박살나는 것을 보았다. 쨍그랑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다. 깨진 독 사이로 흘러나온 묵은 간장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주막의 피눈물이었다. 난장판이 된 주막을 뒤로 하고 이방이 쓰러진 월매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독한 할망구 같으니 현감 나으리께서 내년이 훔친 물건을 숨겨두었다는 제보를 받으셨다. 관아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 내년이 그리도 아끼던 이 주막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고 날조된 죄목이었다. 월매는 반항하려 했으나 기력이 다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억울함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짐짝처럼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갔다. 멀어지는 주막을 바라보는 월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주막은 마치 주인 잃은 개처럼 처량하게 울고 있는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찢어진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월매는 관아로 끌려가는 내내 하늘을 원망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평생 남을 해코지한 적 없고 배고픈 이에게 밥 한 술 더 얹어주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비참한 말로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십수년 전 그 소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무진아, 미안하다. 내 너를 다시 볼 때까지 살아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월매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뿌린 인연의 씨앗이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되어 고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관아의 옥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월매의 세상은 암흑 속으로 잠겼다.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옥사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 돌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죄수들의 신음소리는 이곳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임을 실감케 했다. 월매는 피로 얼룩진 삼배 적삼을 걸친 채 집단 위에 쓰러져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모진 문초로 성한 곳이 없었다. 정강이 살은 터져나갔고 손가락은 부러진 듯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였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도둑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이라니. 썩어 문드러진 집단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월매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죄인 월매를 다시 끌어내라. 옥졸의 고함과 함께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두 명의 포졸이 짐승 다루듯 월매의 양팔을 잡아 끌었다. 질질 끌려가는 월매의 발목에서 쇠사슬이 절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현감이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이 고집불통 늙은이 같으니라고. 며칠 굶겼으면 정신이 좀 들었느냐. 현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월매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퉁퉁 부어올라 잘 떠지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안광이 살아있었다. 내가 훔친 것은 없소.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배고픈 이들의 허기뿐이오. 내 집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훔쳐간 것은 오히려 관아의 놈들이 아니오. 저 년이 아직도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현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월매를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기 시작했다. 으아악, 끔찍한 비명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월매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키려 애썼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지만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었다. 현감은 낄낄거리며 이방에게 속삭였다. 어차피 내일이면 도성에서 장군이 시차를 나온다지 않느냐. 그 전에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저 늙은이가 죽어서라도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이방은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안으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병사한 것으로 꾸미면 그만입니다. 한편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폐허가 된 주막 앞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였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해 보였으며 허리춤에는 범상치 않은 검이 매달려 있었다. 사내는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만 무성한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박살난 장독대 파편이 발에 채이자 그는 멈춰서서 깨진 독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자신이 숨죽여 숨어있던 바로 그 장독의 파편이었다. 사내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렁였다. 주모. 사내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폐허 속에 뒹구는 낡은 국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었다. 국자에는 말라붙은 밥풀 자국 대신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사내는 주막 기둥에 남아있는 칼자국들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거친 나무의 질감 사이로 월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살아서 갚으러 오라 하셨으면서 어찌 이런 모습으로. 사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져 나왔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아이고, 불쌍한 월매네. 내일이면 차명을 당한다지. 그러게 말이야. 그 독한 현감이 기어코 사람을 잡는구만.
도둑 누명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사내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턱선이 바위처럼 굳어졌다. 차명이라니, 내일이라니. 사내, 아니 최무진은 쥐고 있던 장독 조각이 가루가 되도록 움켜쥐었다. 흙먼지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밤이 깊어지자 고을 전체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정막과도 같았다. 옥사에 다시 갇힌 월매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의식이 몽롱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무진아, 밥은 먹고 다니느냐? 내 국밥 값은 받아야 하는데. 벽에 난 작은 창살 사이로 하얀 달빛이 비쳐들어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서늘했다. 월매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지아비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한이 그녀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시각 관아의 뒷담을 넘는 그림자가 있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지붕 위를 달리는 솜씨는 고양이보다 민첩했고 바람보다 빨랐다. 최무진이었다. 그는 옥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붕 위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포졸들은 술판을 버리고 파자 떨어져 있었고 졸고 있는 문지기 몇 명만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무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하게 상황을 살폈다. 당장 뛰어내려 저들을 베어버리고 월매를 구출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장군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다. 사적인 복수가 아닌 국법으로 저들을 심판해야 했다. 그것이 월매가 가르쳐준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보답일 터였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서신 하나를 꺼내 확인했다. 그것은 왕이 하사한 마패와 함께 내려온 비밀 교지였다. 탐과 놀이를 척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무진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옥사안 신음하는 월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내일 해가 뜨면 놈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10수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자신을 살렸던 그 따뜻한 국밥의 온기가 지금 그의 심장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현감의 침소 쪽에서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일 자신의 목이 날아갈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드는 어리석은 자들. 무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검자루를 쓰다듬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월매는 꿈을 꾸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갓 지은 밥 냄새를 맡는 꿈이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훤칠한 장군복을 입은 사내가 들어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웃는 꿈이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 월매는 꿈속에서조차 소리내어 울었다. 그래, 왔느냐. 밥 먹자. 잠꼬대처럼 흘러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감옥벽에 부딪혀 흩어졌다. 밖에서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것은 월매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태양이었고 현감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관아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기 시작했다. 처형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다. 포졸들이 옥문을 열고 들어와 월매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이제 갈 시간이다. 월매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침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체념과 초월이 뒤섞인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파란 하늘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무진아, 부디 좋은 장군이 되어라. 나는 먼저 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며 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형장 주위로 몰려든 구경꾼들 틈바구니 속에 서슬퍼런 눈빛으로 현감을 노려보는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십수년 전에 그 소년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을. 둥둥둥 북소리가 형장의 마른 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고 음산하여 구경 나온 백성들의 심장마저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관아 앞마당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누구 하나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형틀에 묶인 노파와 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현감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월매는 형틀에 매달린 채 축 늘어져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피와 땀에 젖어 얼굴을 뒤덮었고 입술은 타들어가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희뿌연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다. 오직 귓가에 울리는 저 북소리만이 아직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단상 위 현감 조씨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형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손에 든 판결문을 펼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죄인 월매는 들어라. 너는 관아의 물건을 탐하고 세금을 포탈하였으며 고을 수령을 능멸한 죄로 국법에 따라 차명에 처한다. 이는 일벌백계하여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이니 저승에 가서도 내 죄를 뉘우치라. 현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입에 머금은 물을 푸하고 뿜어내자 시퍼런 칼날 위로 물방울이 튀며 섬뜩한 빛을 발했다. 죽어, 마땅한 년. 에이게이, 망나니의 기괴한 춤사위가 점점 월매의 목을 향해 좁혀져 왔다. 월매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무진아, 미안하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녀의 볼을 타고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망나니가 기합을 지르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백성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멈추어라.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호통이 형장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망나니는 흠칫 놀라 칼을 놓칠 뻔했고 현감은 쥐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군중의 물결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삿갓을 쓴 한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낡은 옷차림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산처럼 거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다. 최무진이었다. 그의 뒤로는 평범한 백성 복장을 한 수십 명의 장정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따르고 있었다. 현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내 놈은 뭐냐? 감히 신성한 형장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내 놈도 저 늙은이와 함께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현감의 호통에도 무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단상 쪽으로 다가왔다. 목이 달아날 자가 누구인지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다.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현감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현감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무진에게 달려들었. 순간 무진의 뒤에 있던 장정들이 품속에서 환도를 꺼내 들고 번개처럼 움직였다. 챙, 채챙, 눈 깜짝할 사이에 포졸들의 창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감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영모다. 반란이다. 그때 무진이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던졌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강인하고 준수했으며 이마에는 정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묵직한 패 하나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무진의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곳곳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관하로 들이닥쳤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되어 고을 전체를 진동시켰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현감과 이방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미 관아의 모든 출입구는 무진의 군사들에 의해 봉쇄된 뒤였다.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들고 내려온 도찰사 겸 암행어사 최무진이다. 탐관오리조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라. 무진의 목소리의 현감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덜덜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무진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현감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버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의 위엄은 왕이 침림한 듯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인 조가놈을 형틀에 묶어라. 무진의 명령에 역졸들이 현감과 이방,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던 왈패들을 줄줄이 굴비 엮듯 엮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다. 현감은 살려달라며 머리를 바닥에 타섰다. 어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백성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 늙은이가 모함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악한 변명을 늘어놓는 현감을 보며 무진은 혀를 찼다. 내 이놈, 네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뒤덮는데도 오리발을 내미느냐. 무진은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것은 간밤에 무진이 관아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이중 장부였다. 여기 내 놈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착복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다. 주막터를 빼앗기 위해 조작한 문서들, 뇌물을 주고받은 서신들, 그리고 죄 없는 백성들을 가두고 고문한 기록까지 이래도 발뺌할 텐가. 장부가 펼쳐지자 현감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무진은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내 놈의 탐욕이 멀쩡한 주막을 폐허로 만들고 죄 없는 노파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내 놈이 마시는 술은 백성의 피요. 내 놈이 씹는 고기는 백성의 살이다. 내 오늘 상감마마를 대신하여 내 놈의 추악한 죄를 단죄하겠다. 무진이 손을 들어 올리자 역졸들이 곤장을 치켜들었다. 매우 쳐라. 저들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저들이 흘리게 한 백성들의 피눈물만큼 쳐라. 딱 곤장치는 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월매를 죽이려던 자들이 이제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어사또 만세.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무진은 그들의 처벌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월매가 묶여있는 형틀로 걸어갔다. 월매는 정신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아 월매를 참매던 포승줄을 단숨에 끊어냈다. 툭 줄이 끊어지며 월매의 몸이 힘없이 무너지자 무진은 재빨리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앙상하게 마른 뼈마디가 무진의 가슴을 찔렀다. 10수년 전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넉넉하고 따뜻했던 품은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상처 입은 노파만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모,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늦어서,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목소리가 닿았는지 월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월매는 눈앞의 사내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관복, 위엄 있는 얼굴, 처음 보는 높은 나으리였다. 하지만 왜일까? 그 낯선 사내의 눈빛에서 그녀는 오래전 눈보라치는 밤에 보았던 겁에 질린 그러나 살고자 하는 의지로 불타오르던 한 소년의 눈망울을 겹쳐보았다. 나, 의리? 월매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진은 월매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월매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네, 접니다.
나으리가 아니라 주모가 살려준 그놈입니다. 무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뚝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월매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주변의 역졸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숙연해져 숨을 죽였다. 서슬퍼런 어사또가 죄인으로 몰렸던 노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기이하고도 가슴 저릿한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은 것이다. 현감과 그 일당들은 이미 기절하여 질질 끌려 나갔고 형장에는 이제 승리한 정의의 기운과 뒤늦은 회한의 정적이 감돌았다. 무지는 월매를 안아 올렸다. 가십시다. 차가운 옥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가마를 대령하게 했다. 월매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만도 기적 같은데 이토록 귀한 분이 자신을 안고 울다니. 하지만 그 품은 너무나 포근하고 안전하여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지는 잠든 월매를 소중하게 안고 관할을 나섰다. 등 뒤로 쏟아지는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는 승전보의 나팔소리 같았다. 그러나 무진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 탐관오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인의 목숨을 구하고 십수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따뜻한 밥 한 끼의 약속을 지키는 일뿐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월매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참새의 지저김과 그윽하게 퍼지는 한약 다리는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기. 이것은 분명 이승의 감각이 아니었다. 월매는 자신이 죽어 저승의 어느 평온한 곳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끔찍했던 고문과 차가운 감옥바다, 그리고 형장에서의 서늘한 칼날의 기억은 모두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썩은 석가래가 아닌 윤기가 흐르는 단단한 소나무로 짜인 천장이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은 보드랍고 따뜻한 비단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하여 겨운에 얼어붙었던 뼈마디를 녹여주고 있었다. 아,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그녀가 마른 입술을 떼어 나직이 중얼거렸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깨어나셨습니까? 쟁반을 든 사내가 들어왔다. 관복을 벗고 수수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최무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형장에서 보였던 서슬퍼런 위엄 대신 어린아이 같은 수줍음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무지는 쟁반을 월매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었다. 닷새를 꼬박 앓으셨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기력이 쇠하고 마음에 병이 깊어 요양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무지는 젖은 수건을 들어 월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무인의 손길이었으나 그 다음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다. 월매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월매는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소매를 잡았다. 나으리,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늙은이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그저 주막을 운영하던 주모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무지는 월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주모,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무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월매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강인한 턱선, 짙은 눈썹, 그리고 깊은 눈매, 낯선 사내의 얼굴 위로 십수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에 벌벌 떨며 국밥을 먹던 앳된 소년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제야 월매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설마 네가 그때 그 꼬마 도둑놈? 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예, 접니다.
어머니 약값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 쫓기던 그놈, 무진입니다. 주모께서 그날 밤 저를 숨겨주지 않으셨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날 밤 추위와 배고픔에 객사했거나 관군에게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무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다. 그때 주신 노잣돈으로 약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비록 며칠 뒤 돌아가셨지만 덕분에 따뜻한 미음을 드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유언이 반드시 살아서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무진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것은 지난 10수년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모정에 대한 회한이자 은인을 다시 만난 기쁨의 통곡이었다. 월매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무진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이 녀석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월매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 작은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나무가 되어 돌아와 자신을 지켜주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방 안의 공기가 그들의 뜨거운 눈물로 습하게 젖어들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되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모자의 상봉이나 다름없었다. 한참 후 감정을 추스른 무진이 국밥 그릇을 내밀었다. 드십시오. 10수년 전에는 제가 얻어먹었으니 오늘은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주모의 솜씨에는 비할 바가 못 되오나 정성을 다해 끓였습니다. 월매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굳어있던 위장을 녹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이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월매는 밥알을 씹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무진은 그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주모, 제가 늦게 와서 주막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곳에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지어 올릴 것입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셔도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모의 아들이 되어 남은 생을 모시겠습니다. 무진의 말대로였다. 현감이 파직되고 유배를 떠난 후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무진은 사제를 털어 폐허가 된 주막터에 크고 튼튼한 기와집을 지었다. 보은각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은 다시금 주막으로 문을 열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암행어사가 지어준 주막, 억울한 누명을 썼던 주모가 끓여주는 국밥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월매는 다시 솥단지 앞에 섰다.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다. 무진은 공무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주막에 들러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다. 높은 벼슬의 장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는 모습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으나 이내 그들의 끈끈한 정에 감동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세월은 다시 유수와 같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이 주막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월매와 무진은 평상에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주막 앞 개울물 소리는 청아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는 평화로웠다. 월매가 무진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무진아, 내 평생 가장 잘한 장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무진이 웃으며 되물었다. 글쎄요. 묵은지를 담근 일입니까? 월매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니지. 그 눈보라치던 밤 땡전 한 푼 없는 꼬마 녀석에게 외상으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일이다. 그 밥 한 그릇이 내 목숨을 살리고 이렇게 귀한 아들까지 얻게 해주었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